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입니다. 저자는 이시하라 유미님이시고요. 이분은 의학 박사이시고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현재 이시하라 클리닉 원장으로 있으면서 니온TV를 비롯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강지식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번역은 윤혜린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전나무숲 2007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지금 막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 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을에 침을 묻히게 된다. 이게 다 몸속, 명확히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다. 바로 이 책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화를 규정하는 이론은 학자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유전자의 불안정성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노화를 인지 및 사고력의 퇴행으로 보기도 하고, 또 혹자는 세포의 건조로 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노화를 세포 건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아기에는 몸무게의 약 70% 이상에서 80% 가까이 차지하는 수분이 성년기에는 60%로 떨어지다가 노년기에 이르면 55%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건조로 인한 노화는 비단 노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20대를 넘기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세포 건조로 인한 노화 현상, 이 노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원인 모를 통증들이나 고혈압, 치매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노화 현상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심플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주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포 건조의 증상과 메커니즘입니다. 2장의 주제는 세포 건조를 재촉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입니다. 3장의 주제는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입니다. 4장의 주제는 질병 증상별 세포 보습 처방과 치유 사례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1장, 2장, 3장의 내용들 위주로 제작을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치유력을 상실하게 되면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치유력을 무너뜨리는 원인 중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세포의 보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세포 건조를 막고 충분한 세포 보습을 통해 젊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낀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된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피부와 같은 몸의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례가 될 때도 많다. 특히 치매 분비량이 적은 노인들에게 자주 있는 일인데 심한 경우에는 떡 같은 것이 목에 걸려 숨지는 일까지 일어난다. 이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세포의 건조에 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에 주름이 늘어난 상태에 해당한다.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같다. 줄기를 자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더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 3가지. 첫째, 갈증이 심해진다.
필자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평소에도 자주 목이 마르다며 심한 갈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녹차나 찬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점과 아랫배가 나오고 다리가 굵다는 점이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한다. 몸 밖으로 나가야 할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 간질에 고여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난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둘째, 땀을 많이 흘린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쌓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몸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체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이자 노화를 알리는 위험 신호다. 셋째, 감마 GPT 수치가 높다. 여성 한 분이 필자의 병원을 찾아와 이런 하소연을 했다. 자신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데 건강검진 결과 감마 GPT 수치가 높게 나와 과암을 삼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감마 GPT 수치는 간 기능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 측정하는 것으로 알코올성 간 질환을 진단하는 지표가 된다. 그런데 필자를 찾아온 환자처럼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감마 GPT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나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개 물이나 녹차, 커피, 청량음료를 즐기고 수분을 배설하는 기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감마 GPT 수치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담즙이나 감세포 사이의 틈, 세포 간질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간세포로 흡수되어야 할 수분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고로 높은 감마 GPT 수치는 세포 건조의 경보로 알고 세포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노화를 막는 데 애써야 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포 건조 증상들이 있으니 체크해 보시길 바란다. 요즘 들어 무를 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숙취로 고생한다. 눈에 띄게 뱃살이 찌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푸석푸석하다. 탈모로 머리숱이 부쩍 줄었다. 날씬하던 종아리가 부석부석하고 굵어졌다. 세포 외부에 쌓인 수분은 부종을 일으킨다. 우리 몸속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은 수분과 체열을 원동력으로 삼아 기능한다.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 조직, 장기의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섭취한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피하의 세포 사이에 고여 부종을 일으킨다. 촉촉한 피부와 젊고 싱싱한 근육, 뼈, 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은 세포 속 수분이다. 세포 외액, 즉 위나 장관 속, 부비동 속, 폐포, 피하의 세포와 세포 사이, 눈의 수정체 등에 있는 다량의 수분은 오히려 해가 되면 되었지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하지 못한다. 체열이 떨어지면 노화가 심해진다. 우리 몸은 세포 외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조금이라도 몸을 덮이려고 한다. 그런 작용은 설사, 구토, 콧물, 재채기, 부종, 고혈압, 가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볼 때 젊음과 건강을 지키려면 수분과 함께 체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6.5도 이상이던 평균 체온이 최근 50년 동안 1도씨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체온이 높은 편이라도 36.3도씨 정도이고 대부분 35도씨대이다. 이런 저체온도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떨어뜨려 노화와 질병을 재촉하는 요인이 된다. 체온이 이렇게 떨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근육을 사용하는 노동이나 운동이 부족하다. 교통기관의 발달과 편리한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일이 상당히 줄었다. 둘째,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 셋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소금이나 짭짤한 음식을 지나치게 피한다. 넷째,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체온보다 찬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 다섯째, 한여름에도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냉방을 한 곳에서 생활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이 첫 번째로 지적한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다.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력을 강화하거나 몸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체온의 40% 이상이 근육에서 발생한다. 걷기나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체온이 오르고 그로 인해 세포의 수분 흡수가 원활해진다. 이런 이유에서 근육 운동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게다가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 이완하면 근육 속의 혈관도 수축, 확장되므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저염식이 노화를 부른다.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것 외에 노화를 막고 젊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다. 혈관 속 수분을 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분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수분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분이 필요하다. 세포는 염분과 균형을 이룬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짭짤한 감자튀김을 먹고 나면 을에 갈증이 나서 물을 찾게 된다.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그 이유가 궁금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메마른 세포에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려면 염분 섭취가 왜 갈증을 일으키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 몸속에서 염분은 항상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설사나 구토를 하면 다량의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만약 그때 탈수를 막으려고 맹물을 마시면 또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난다. 설사나 구토로 이런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염분을 함유한 체액이기 때문이다. 이미 염분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맹물을 마시면 몸속의 염분 농도는 더 낮아진다. 이를 막으려는 생리적 반응으로 우리 몸은 수분의 흡수를 거부한다. 이 때문에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자발적 탈수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항상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한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포가 젊으면 쉬 늙지 않는다. 이왕 마시는 물이라면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 젊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염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세포 건조를 막는 두 가지 방법. 첫째,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마시기.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동양의학의 상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에,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 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인삼이나 오갈피 같이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 뿌리채소가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의 효과는 이미 서양의학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30여 년 전에 필자는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스위스 추리히의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이 병원은 1879년에 개원한 이래 육류와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 대신 통밀빵이나 채소, 절임식품, 암염, 꿀 등의 자연식품과 다양한 물리요법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 왔는데 특히 아침마다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가 식이요법의 중심 메뉴였다. 베너 병원에서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알게 된 필자는 지금까지 날마다 아침 식사 대신 마시고 있다. 맛도 좋지만 평소에 잦던 설사가 먹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활기차고 피부도 건강한 걸 보면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석거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물 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장 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난 음료다.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들어 마시려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당근과 사과의 껍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다양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되도록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사과 씨에도 비타민 B가 들어있으므로 버리지 않고 함께 갈아 마신다. 분주한 아침에 주스 만들기가 번거롭다면 시판되는 당근 주스와 사과 주스를 섞어 소금을 넣고 마시면 된다. 그러나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그만큼 영양소와 효소가 풍부하므로 되도록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 둘째, 생강 홍차 마시기. 동양의학에서 자주 쓰는 100수십 가지 처방의 70-80%의 생강이 들어간다. 동양의학의 중요한 원천인 중국의 의서 상한론은 생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몸을 덮여 혈액순환을 돕고 이를 통해 모든 장기의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몸속의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고 길을 열어 현대 양리학도 뒤늦게나마 생강의 유효 성분과 체내에서의 작용을 밝혀냈다. 그에 따르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쇼가올 등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발한작용을 한다. 생강의 주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여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몸속의 과도한 수분을 배출한다.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기력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한다. 혈소판의 응집력을 떨어뜨려 혈전 형성을 예방, 치료한다. 평소에 생강을 자주 먹으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진다. 이 같은 효능이 있는 생강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생강 홍차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 흑설탕으로 만든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한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양강장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평소에 생강 홍차를 즐겨 마셨더니 냉증이나 고혈압, 변비, 설사, 부종, 비만, 우울감 등 수독에서 비롯된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사람이 많다. 생강 홍차가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기 때문에 메마른 세포가 차츰 수분 흡수력을 회복해 노화도 느려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